중국이 그냥 마쿠에서 약간 가볍게 터치한 정도죠. 만약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 나서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퓨리티브, 징벌적 조치를 취한다면 되게 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무역 의존도도 있고 또 기업도 많이 나가 있고 말하자면 깊이 연루가 되어 있는 거죠. 중국 또한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한국에 대해서 그 카드를 갖고 이렇게 한국을 견인할 때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돌이켜보면 사실 중국과 우리가 지금 수교 30주년이 되는데 수교 30년 동안에 중국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정책이랄까 전략이랄까 하는 것을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는지가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수교 기간 내내 관계가 교류 협력이 증진됐고 또 그 교류 협력이 증진될수록 흑자가 났기 때문에 약간 어떤 전략적 우려보다는 그냥 놔두는 것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관성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이 경제하는 분들 사이에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레세파세가 정책처럼 되는 거죠. 손대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처럼 부상하는 실체 그리고 과거 중화 질서라고 하는 독특한 주변 그런 질서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오랫동안 조공 관계에 있었던 나라가 다시 부상할 때는 우리가 심각한 생각이 있었어야 됩니다. 뭔가 대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거는 외교 안보 전략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또 외교의 한 스타일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 이슈나 이런 이슈들이 그런 같은 틀에서 외교안보 틀에서 조율 조정되는 일이 잘 없습니다. 대체로 부처들이 따로 움직입니다. 경제는 경제 논리로 경제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게 조율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무슨 이란 무슨 자금이 동결되었다 그럴 때는 같이 논의를 하지만 긴 숨으로 중국과의 경제 통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장기적으로 또 그거의 어떤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라는 것이 외교안보 이슈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과연 그랬는가 하는 게 의문될 정도로 그냥 지나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관계는 약간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 드물거든요.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가 우리한테 줬다는 약간의 긍정적 효용이라면 중국의 과도한 의존이 주는 역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기업들도 뭐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깊은 의존 속에서 중국의 넥스트 무브를 항상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이익과 불이익 또한 유사합니다. 미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날선 대응은 잘하지 않고 무슨 날카로운 보복을 잘하지는 않아서 인식을 우리가 덜 할 뿐이지 미국도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중국과 같이 우리 뭐 사드 보복 같은 걸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모를 일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동맹으로부터 조금씩 빠져나간다. 나중에는 모를 일이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 또한 많을 겁니다.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금융이나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아직도 기술은 대체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하는 서구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그 궤도에서 나와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번영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으로부터도 그런 점이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잘 의식해서 이 둘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제 주장으로 돌아가면 헤쳐나갈 원칙과 방향을 가져야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일정 부분에서 매니지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일정 부분 매니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지 사고 같은 생태계를 보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 오지 사고다라고 제가 규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으로 아직도 분석할 때 유용한 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외교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외교 생태계를 바꿔가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사안이 생기면 논의를 시작하는데 사회 전반에 논의가 붙는데도 그 논의에는 여러 이제 관련자들이 참여하죠. 그냥 정치 엘리트, 집권 엘리트, 관료,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 6대 플레이어들이 어떤 사안이 사드의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담론은 사라지고 좋은 옵션만 남아서 나중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논의를 하면 나중에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엉뚱한 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PSI라고 있지 않습니까? PSI라는 게 옛날에 그것도 한 20년 전에 나온 건데 Proliferation Strategy Initiative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하는 걸 차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나 항공기를 차단해서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왜냐하면 자꾸 기술을 도입해서 신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PSI를 미국이 제안했어요. 러시아가 가입했어요. 중국은 가입은 안 했지만 외곽에서 협조하는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갔어요. 20년 전. 왜 안 들어갔냐면 사회적인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PSI에 들어가면 남북 간에 해전이 난다. 그게 한국에서 담론이에요. PSI에 들어가면 해전 난다. 근데 해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SI를 영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배하고 항공기를 차단하는 게 영해하고 항구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배가 있는데 이 배에 무슨 방사능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배가 한국 영해에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한국 영해에 들어오면 우리가 차단할 수 있으니까. 미국 영해에 안 들어가죠. PSI에 들어간 나라의 영해에 안 들어갑니다. 공해에서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공해에서는 기국이 동해안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배의 기국이.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일을 했냐면 북한 배인데 라이베리아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나 파나마는 편의 취적이라 해가지고 다른 나라 배를 많이 자기 깃발을 달아줍니다. 근데 미국이 그 나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파나마하고 라이베리아하고 합의를 해서 동의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재빨리 라이베리아로 돼 있던 배를 다 취소하고 북한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피해가죠. 근데 이거를 한 15년쯤 가입을 안 했어요. 전 세계 60국 100나라 가입해도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런 담론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하니까 뒤늦게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에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죠. 15년쯤 되었죠. 근데 해전 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벌어지는 담론이 왜곡되는 대표적인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한두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논의 전체의 퀄리티를 바꾸는 거라서 쉽진 않지만 출발점은 오히려 단순하게 우리의 생태계와 담론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담론 구조 문제 없는데 왜 엉뚱한 소리냐 하면 이거 해법이 없고요. 인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만약에 집권 엘리트가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다. 한국 외교의 큰 짐이다. 이걸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좀 에너지가 생겨나겠죠. 떨어지겠죠. 오래 걸리는 일이겠고 사회 전체 성원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다른 각도인데 경제적인 입장에서 이 정치 이슈하고 경제 입장에서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제조 중심의 이제 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수출 중심으로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중국이 제조업이 발전하면
한국은 상당히 위험해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제조 2025가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미국이 위협을 느껴서 미중 갈등이 이제 시작된 하나의 또 빌미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굉장히 운이 좋은 게 이 그 미중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그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 중심으로 편성이 되면서 한국이 항상 이제 문제가 게 되는데, 그걸 이제 미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재편하려고 하는, 중국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은 이제 되면서 이제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걸 촉발하면서 이제 차이나 엑소더스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한국한테 굉장히 엄청난 기회가 이제 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다시 그게 또 가속화되는,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런 과정에서 그 미중 갈등, 저희 미국이 이제 중국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한 그 갈등 관계가 상당히 지속될 거라는 면에 대해서, 또 그걸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사안별로 유연하게 또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경제학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패권 경쟁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이시는지를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 가운데 그런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런 걸 대응을 할 때 정부 간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게 이제 편력이 잘 안 된다고 하셨고, 저도 뭐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그 통상 기능을 과거에는 외교부에 이제 넣어두었다가, 최근에 이제 이제 꽤 오래됐죠. 산업 기능하고 통상 기능을 이렇게 붙여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통상 기능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왔다 갔다 서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외교부에 둘 때 장점하고 산업부에 둘 때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미묘한 이 미중 그 상황에서는 어떤 그 정부의 통상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의 대표적인 먹거리라는 반도체의 장래도 미중 패권에 걸려 있는 거죠. 무슨 정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결국 누가 기술적 우위와 리더십을 끌고 나갈 것이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꼬집어보시죠. 기술적인 리더십을 누가 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자본도 많고 인력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해서 따라잡고 있겠으나, 이노베이션 역량에서는 아직은 미국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있지만, 체제 자체가 그렇게 사람의 역량을 맥시멈하게 끌어내는 사회 체제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소련의 경험 때문입니다. 소련이 한때는 과학기술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죠. 위성 로켓 기술, 군사 기술이 있었지만 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체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창발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여건도 아니고, 또 전 세계의 창발성을 흡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그런 우위가 있는 거죠. 미국 자체 영향도 있지만 전 세계의 그런 영향이 미국으로 모이고, 그걸 이노베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많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봐가면서 판단해 줄 거지만, 국내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니면 손쉽게 중국이 우위를 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본력이나 인적 이런 걸 보고, 몇 가지 통계를 보고 미래의 기술의 리더십이 중국에 있을 거다. 근데 저는 그건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상 기능에 관련된 부분인데, 또한 난제 중에 난제죠. 사실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직 개편 얘기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대선 과정에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회 청문회도 많이 하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논의의 1번 이슈는 기재부였습니다. 기재부 예산기능 등등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 이슈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조직 개편은 딱 하나만 나왔는데 그게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떼다가 산자고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는 그 미스테리를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느 부서에 있는 게 좋겠다는 것까지는 제가 잘 판단도 못하겠고, 제가 서야지만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외교안보하고 유리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차이나 이코노미 폴리시에 대해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 문제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21세기 경제 무역의 시대, 이런 시대에는 19세기 18세기처럼 무슨 군대 보내가지고 전쟁하고 이런 시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다 경제 활동이 이제 국력으로 투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경제 통상 기능도 외교안보하고 밀접한 이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다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게 외교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전제는 이게 아닌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는 외교안보의 어떤 프레임 속에서 같이 다뤄야 된다. 세파라고라는 문제가 아니라 무역이라는 문제가.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을 할 때는 한국적 특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멘탈리티, 또 행동, 양식. 우리는 대단히 부처 할거주의가 심한 나라. 부처로 들어가면 이게 그 다음에 잘 안 됩니다. 다 부처의 테리토리얼하게 움직여가는 거죠.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른 문화도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성락 교수님 그 강의 내용에 100% 공감하는 측면에서 확인을 좀 받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는 지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안보 의존을 미국에 더 확실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본이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미국과 더 확실한 관계를 갖게 되면 중국의 경제적인 타격을 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게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중국이 지금 13억 인구라고는 하지만 7억 명이 2,000위안 이하의 저소득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 사람들 한 사람한테 물건 하나씩만 팔아도 13억개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실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기술재나 자본재 중심이기 때문에 기술이나 자본은 중국이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고 실제 소비재, 화장품이랄지 이런 소비제품 같은 유통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모레 같은 회사 영업이익이 80%가 줄어들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서 다 철수하고 있고 롯데마트, 이마트가 다 철수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중국의 경제가 그렇게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우리가 소위 신동방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인도 같은 데를 합치면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런 쪽을 우리가 공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국은 이 중화사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지낼수록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민주주의고 저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울수록 쟤네들은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위험해질 수 있다. 이미 지금 김치나 한국이 다 자기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과 굳이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의존하려고 할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경제 때문에 그런 건데 경제는 다른 대안을 잡고 오히려 미국과 확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더 의존해서 신뢰를 쌓는 게 우리가 오히려 그런 신뢰를 쌓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핵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더 확실한 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저는 100% 맞는 것 같고요. 그 방향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제 생각이지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예, 꼭 좀 확인을 좀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주조는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제 의견하고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항상 머릿속에 떠도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1992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소련과에서 소련하고 수교 담당이었습니다. 국방외교 실무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수교할 때 제가 그 일을 맡아보아서 수교 과정에서 맙니다. 소련이 먼저 했습니다. 90년에 소련하고 수교가지고 사실 소련하고 수교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 수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어떻게 할까 고민거리인데 소련이 길을 열었습니다. 먼저 수교를 했어요. 말하자면 길을 열고 나가는 거고 그 욕을 소련이 다 먹었어요. 중국은 그 뒤를 따라왔기 때문에 욕을 좀 덜 먹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북한은 반포기했습니다. 소련이 수교할 때 막다가 안 좋게 되고 중국 수교는 그냥 할 수 없이 된 거죠. 사실 소련하고 수교를 하게 되니까 소련 외상이 90년 초에 북한에 가가지고 수교를 사실상 통과합니다. 수교 앞에 가게 하다. 북한이 그때 핵 얘기를 꺼냅니다. 그 관련이 좀 없지 않습니다. 자기가 후원군을 잃고 또 탈냉전 상황에서 이제 주변 환경이 극도로 어렵게 됐다는 점을 자각하면서 핵적으로 터난 거죠. 2년 후에 중국이 또 수교를 해서 92년에 수교했는데 저는 한중 수교를 92년에 한 것은 역사적으로 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과연 그때 우리가 그런 역사 인식이 있었는가 좀 회의적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92년에 우리가 수교한 것은 19세기 말에 끊어진 다음에 100년 만입니다. 한국이 중국 궤도 바깥에 살아본 건 그때가 처음일 겁니다. 완전히 끊어졌어요. 냉전이었고 한국전에서 전쟁까지 했고 적대하는 나라가 돼서 아무것도 없었죠. 그 100년 사이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또 민주화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 같은 식으로 민주화 성공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끼리 스트럭을 해가지고 민주, 반민주 해가지고 민주로 된 거죠. 그래서 평화적으로 선거로 교체하고 아시아권에 아주 드문 경우에 우리가 중국하고 살았던 5,000년 역사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지내고 배우고 이렇게 됐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 100년에는 거기서 안 배웠습니다. 딴 데서 배웠어요. 딴 데서 배워서 앞서가 됐어요. 그러다가 100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은 무슨 고려가 원나라 만나다가 이조가 명나라 청나라 만나는 건 아니고 이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과연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일까? 그냥 우리가 5,000년간 가까이 지내는 이웃인데 지난 100년간 어떻게 떨어졌다 다시 만난다라는 그런 정도 그냥 기계적으로 다시 만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만남은 저는 그 전에 오랜 기간보다는 전혀 다른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92년의 대한민국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인식이 있었겠느냐? 없었기 때문에 대중외교가 그렇게 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라든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든가 그런 자의식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 말씀 참 잘 들었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이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 생각에는 미중 갈등, 코로나 바이러스 때 사실 극명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걸 갖다가 작년에 담론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미국에는 사실 5I가 뒤에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캐나다 다 이제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원천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미국에는 5I가 같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그 헌팅턴 교수가 얘기하던 운명의 충돌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EU가 다 하고 미국 5I하고 미국은 다 상당히 그 힘이 한쪽으로 구축이 될 거고, 옛날 냉전 시대 같이 미국 소련 그리고 일부 제3세계 그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1시에서 1시 반 방향, 그리고 좌표 설정하는 게 좋다고 그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다 청와대에서 내리는데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1시에서 1시 반 방향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첫째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1시에서 1시 반 방향을 설정한다고 하면 북한 핵 문제의 경우에 그 1시, 1시 반 방향 과연 뭐가 될 건지.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원자 폭탄이 한 20개인지 몇십 개인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일단 현재 있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선생님 갖고 계신 생각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을 수는 있긴 있죠.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정부에만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안보 담론의 진폭은 이 정도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만약에 가상적으로 그게 어떤 폭넓은 컨센서스를 이뤘다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나 호주는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에서 일본의 미중 사이에서 일본의 궤적은 도시가 적절하다. 어떤 수상이 와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상이 바뀌어도. 근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담론화돼서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적절하다라는 약간의 의견의 여론이 모아지면 정권이 바뀌어도 그게 여론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1시에서 한 30분 정도의 진폭은 있을지 몰라도 역시 북핵도 우리의 정부별로 공감하는 어떤 틀이 없습니다. 북핵에 대해서도. 북핵은 제가 1시, 1시만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건 잊어버리고요. 아니 북핵을 어떻게 되느냐. 비핵화, 목표는 있겠죠. 완전한 비핵화. 근데 이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냐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진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종래해오던 북핵 정책을 너무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건 그렇게 얘기하는데 템플레이트가 있어야 아니냐. 어떤 정책이 움직여 나갈 하나의 틀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진보가 오면 이 정도, 보수가 오면 이 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있어야 되고 그거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사회적인 담론을 통하여 여론이 부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북핵에 대해서는 제가 1시, 1시 반은 아니고요. 어떤 일정한 템플레이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것도 미래의 작업이 아닌가, 미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게 없기 때문에 수혜가 굉장히 크고 그걸 북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을 바뀌기만 기다린다거나 또 정권 바뀔 때를 이용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거나 그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스웨이를 많이 하면 한미 간에 공조하는데 한일 간에 공조하는데도 편차가 커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75회 동반영상 포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주 행사가 성황리에 여기 느꼈어요. 좋은 재판 때문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 연락 네,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훈련자를 하셨어요.
아니, 괜찮아. 안 좋았습니다. 자, 이제 멋지게 오늘 캠퍼스 왔습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대통령을 안 한다는 거 같습니다. 모시고 왔어요, 대통령이. 저희가 아까 알아서 할 때가 정부 자동차가 정부 유료가